네, 지금 10분 들어오셨고요. 일단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다들 잘 보이시죠? 네, 질문 있으시면 채팅방에도 말씀해 주시고, 육성으로 말씀해 주셔도 되고, 이렇게 저 보라고 이렇게 흔들면서 손 들고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오늘 이제 2시간이라고 요청을 받았고, 이제 파트 1, 2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주제는 연구 주제 확장 방법과 통계 결과 해석 방법입니다. 네, 그래서 사전 설문조사를 부탁드렸는데 많이들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사전 설문조사를 이제 같이 리뷰를 하고 이제 세부적으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분이 응답을 해주셨는데 학위 논문 작성에 있어서 지금 나의 진행 단계는 어디입니까? 먼저 논문 주제 탐색 중이신 분들이 제일 많았어요. 16분 중에 14분이니까 거의 전부라고 보면 되겠고, 나머지는 이제 프로포절 준비하시는 분 계셨고, 학술지 제출한 경험이 있으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어느 정도 파악을 했고, 그리고 내 학위 논문의 연구 방법은 무엇입니까는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이 이제 과반수였고, 연구 방법 간 차이점을 아직 몰라서 정하지 못한 분도 3분 계셨고, 이제 이 연두색이 아직 아무 생각이 없다는 분인데, 이런 분도 3분이 계셨다. 그리고 이것은 굉장히 있을 수 있는 답변이다. 라는 생각을 제가 보면서 했고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주관식 질문에 대해서도 답변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일단 연구 방법 선정에서 고민이 되는 부분을 여쭤본 문항에 대해서는 SEM을 원활히 사용하고 해석하는 방법 같은 거 연구 방법 말씀 주시는 부분이 있었고, 주제 정하는 거 어렵다, 뭐, 다른 논문 참고해서 정해야 되는데 기존 논문과는 차별되어야 한다고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답변 주신 거는 제가 뒤에 슬라이드를 이제 하나 마련을 해서 그 부분 설명 드릴 때 답변이 됐으면 좋겠고, 보시면 구조방정식 해야겠다는 생각 정도만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데이터 결과값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걱정이라는 거는 이거는 근데 만약에 구조방정식으로 하시잖아요. 근데 선행 연구를 굉장히 잘 리뷰하셔가지고 설정한 연구 모형 같은 경우에는 한두 개 경로가 안 나올 수는 있지만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굉장히 꼼꼼하게 설정한 모형은 이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게 일단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결과값이 나오지 않아도 뭐 조금 더 살펴봐가지고 조치를 취해서 이제 결과값이 그래도 어떻게 나올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익히면 또 이 부분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면 구조방정식만이 답인지라는 말씀 주셨는데 구조방정식만이 답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뒷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개 변수랑 조절 변수가 있을 때 효과적인 방법은 이거는 근데 효과적인 방법이라기보다는 그 어떤 관계를 보고 싶어 하시는지에 따라서 변수를 설정하시는 게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매개 변수는 만약에 A랑 B랑 있는데 A랑 B가 연관이 있을 것 같은데 관계가 자주 끊어진다. 아니면 관계가 약하다. 그러면은 그 가운데에 뭔가 설명할 변수가 있겠지라고 해서 보는 게 매기변인이고 조절 변수는 어떤 효과를 크고 적게, 그러니까 많고 적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때는 조절 효과, 조절 변인으로 선택해가지고 조절 효과로 보시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연구 가설에 맞는 방법론 선택은 뒤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다양한 분석 방법도 뒤에서 소개시켜 드리고요. 연구주제 도출도 뒤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되게 너무 몰라 질문도 쉽지 않은 점 이렇게 써주신 분이 계셨는데,
혹시 누군지 여쭤봐도 되나요? 제가 이 답변을 보고 너무 무장해제가 된 거예요. 이분이 너무 진솔하시고 답변을 제가 모든 걸 다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이분의 답변을 보고. 그래서 이분이 질문하시는 건 제가 정말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다는 마음을 먹고 일단 접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구조망정시 양방을 대부분 하는 것 같아서 저도 그렇게 해야 하나 고민이 됩니다. 이분도 뒤에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잘 모르는 상태라고 또 다른 분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이제 사전 설문조사 결과를 보니까 이제 인구 통계학 설문 결과를 분석 및 기술하는 거랑 엠플러스에서 이제 CFA 요인 분석하는 거는 반반 정도로 답변을 해주셨더라고요. 할 수 있는 분도 계시고, 할 수 없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어느 정도 말씀을 주셨는데, 그 다음 분석을 가면, 이제 빨간색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빨간색은 아니요거든요. 그래서 이게 분석을 실시하거나 해석할 수 없다는 분들이 이제 많아지는 포인트예요. 그래서 보시면, 경로 분석이나 적합도 지수, 그리고 매개 효과 분석,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뭐 찾을 수 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점점 아니오가 많아지고 있었고, 이제 여기는 빨간색이 더 지배적인 상황이 이제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M 플러스에서 모형 수정해서 재분석하는 거, 수정 모형이랑 기본 모형 비교하는 거, 그리고 조절 효과 분석하는 거는 이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조금 더 적은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보고 저는 뭘 느꼈냐면, 그거 아세요? 팩맨? 옛날에 저희가 학창 시절에 했던 게임? 이거랑 얘랑 되게 닮았잖아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통계결과 해석 시에 가장 어려움을 겪는 부분은 이제 난해한 용어들 사용 및 수치 해석, 용어 너무 어렵습니다. 한국어 아닌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뒤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학위 논문을 디펜스하고 다 쓸 때까지 이 용어는 너무 어렵다. 우리는 통계학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학위 논문을 다 끝난 다음에도 여전히 좀 어렵다. 그냥 이런 느낌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위로를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분석할 게 없는 항목 확인 이런 부분 뒤에서 말씀드리고, 아직 거의 아무것도 모르는 단계입니다. 아무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네, 여기는 굉장히 통계적으로 자세하게 질문을 주셨는데, 이거는 맨 마지막에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부분은 그 경험상 답변 드릴 수 있는 부분은 답변을 드리고, 또 뭐 같이 조금 논의해야 될 부분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통계학과 해석 시 어떤 어려움 있으신지 파악을 했고요. 특강에서 자세히 듣고 싶은 부분, 양방 사용 방법, 문헌 구사 방법, 그리고 논문 읽어야 되는데 논문 시간 너무 오래 걸린다. 또 모르는 것이 많아서 이게 맞는 건지 대략적으로 읽어야 하는 건지 잘 모르겠다라 말씀 주셨는데 이 부분도 이제 논문 목적에 따라서 한 논문을 몇 분 정도를 할애해야 되는지 제가 작성을 해봤는데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 이건 앞에 통계 질문 주신 분이 여러 가지 많이 해보시고 질문이 또 주신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이따가 살펴볼게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강의 내용 중에서 질문이 바로 해결되실 수 있는 것도 있고, 강의 끝나고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더 드려야 되는 거, 그리고 선생님들이 질문 있으신 거를 이제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이 질문 진짜 감동받았어요. 너무 몰라 질문도 쉽지 않은 점. 이게 제가 이 자료를 준비하는 내내 너무 이렇게 맴도는 거예요. 그리고 제 대학원 생활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대학원 때 어떤 마음이었는지, 어떤 어려움들이 있었는지를 한번 작성을 해봤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일단 저는 여기 석사과정도 있고 박사과정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고 거의 다 재직하고 계시기는 하시잖아요. 저는 이제
HRD를 한 업무를 2년 정도 하다가 이제 여기 HRD 대학원에 들어오게 됐어요. 그래서 해외에 이제 ODA 사업이라고 하는데 직업훈련 학교를 우리나라에서 이제 해외에 지어주거든요. 직업훈련 학교를 지어주는데 그 지어준다는 거에는 그러니까 건축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 학교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그 안에 뭐 교재는 뭐 해야 되고, 교사들은 어떤 역량을 갖춰야 되고, 이 모든 거를 세팅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업무를 하다가 뭔가 HRD의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제가, 석사를 하고 나면 내가 이 훈련교사, 이 직업훈련교사나 아니면 이 개발도상국의 고등학교, 중학교 선생님들한테 조금 더 필요한 과목을 가르칠 것 같아. 조금 더 필요한 과목을 설계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느낌으로 이제 HRD 대학원에 들어오게 된 거죠. 그래서 석사 2학기를 들어왔는데, 전문가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들었어요. 석사를 끝나면 나는 이제 교육과정을 이제 정말 잘 도출할 것 같다는 느낌으로 이제 들어온 거죠. 그리고 이제 토요일에 하루 종일 수업을 했지만, 이게 그럭저럭 다닐만 했어요. 하루 종일 수업했지만 시작 효과 느낌으로 다 같이 이제 하루 종일 수업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 고 들었는데 이제 좀 어려운 포인트는 나는 아는 게 없는데 왜 내가 발제를 하고 있는가? 시간마다 왜 나는 발제를 하고 있는가가 처음에 되게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대학원 들어오면 지금도 이제 수업 시간에 발제 많이 하시나요? 지금은 교수님들이 많이 바뀌셔가지고 수업 방식이 바뀌었을까요? 지금도 많이 하세요?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 계신데. 그래서 제가, 저는 지식을 배우러 왔는데, 이게 제가 자꾸 발표를 하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나는 아는 게 없는데, 지금 노창균 선생님 발제가 뭡니까? 이거는, 이거는 발제가 싫으시다는 뜻이죠? 정말 모르셔가지고 물어보시는 느낌인가요? 제가 아직 선생님들의 이제 성격을 몰라가지고, 부연 설명 누군가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왜 계속 발제를 하는가? 내가 발제하는 건 맞는 건가? 이제 계속 의문을 가지면서 발표를 하면서 학기가 계속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그리고 또 석사 1학기 때는 논문에는 통계가 들어간다더라. 통계 공부를 해야겠어. 그래서 동기들이랑 이제 모여가지고 통계 공부를 해요. 통계 공부를 했는데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와도 이쪽으로 나가는 것 같은 느낌이 계속 되는 거야. 너무 계속 모르겠는 거예요. 나는 계속 통계 용어를 들었는데 통계 용어는 계속 이쪽으로 빠져나가고. 그래서 석사 1학기 때는 그렇게 지냈고, 석사 2학기 때는 이제 논문을 한 몇 개 열어본 상태였던 것 같아요. 몇 개 열어봤는데, 근데 논문 이거를 아까 질문 어떤 분이 주신 것처럼 논문 하나 있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논문을 제가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죠. 그래서 논문은 어떻게 읽는 거지? 라는 생각을 2학기 때문에 할 것 같고, 여전히 나는 아는 게 없는데 왜 내가 계속 발제를 하고 있지? 나는 지금 제대로 된 내용을 발표하는 게 맞는 건가? 라는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었어요. 그때쯤에 이제 석사는 4학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2학기 정도에는 이제 내 학위 논문을 쓰기로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논문 주제를 가져오라는 교수님의 이제 팀명이 있었어요. 논문 주제는 어떻게 정하는 거지? 이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동기들과 통계 공부를 했지만, 우리는 여전히 성실했지만, 여전히 내가 아는 통계는 없는 것 같았다. 좀 이런 느낌으로 석사 2학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석사 3학기 때는 근데 논문은 어떻게 읽는 거지? 라는 고민을 또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시간은 가고 4학기 때는 디펜스를 해야 되는데 라고 해서 수업 시간에 우리 과제 많이 하잖아요. 뭐 논문 계획서 써오라고 하고 뭐 소논문 작성하라고 하고 지금은 이제 더 굉장히 멋진 산출물이 학기마다 나오고 있다고 들었는데 여튼 그래서 수업 시간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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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제출했던 과제를 학예 논문 주제로 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학예 논문 주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도 잘 모르겠는데 여튼 시간은 흘러가고 일은 계속 옆에 산적해 있고 대학원 계속 발제시켜서 일주일마다 이제 발제하기 전에는 PPT 또 계속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이런 생활이 계속 됐었어요. 그리고 그래서 석사 3학기부터 논문을 쓰고 있었고 석사 4학기 때는 연구 과제가 정말 많았어요. 제가 이때는 전일제 학생으로 이제 있었는데
아직도 기억나는 게 논문 디펜스 전전날이었나? 연구과제를 하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최종 발표를 하는 날이었어요. 제 논문의 순서와 상관없이. 그래서 밤새서 그 최종 보고 준비를 하고 인쇄소 달려가고 막 여러 가지 이렇게 하는 와중에 이제 여기 보시면 어느 순간 전 디펜스 자리에 서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논문이 끝났어요. 근데 드디어 석사가 됐는데 석사가 되면 저는 다시 제가 해외 ODA를 하는 그 업무로 돌아갈 줄 알았어요. 굉장히 높은 전문성을 가지고. 근데 이제 석사가 되니까 전문가가 안 된 것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석사 논문을 쓰니까, 논문이 완성됐네? 근데 나는 전문가가 되지 않았다는 게 이제 석사의 결론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석사가 반드시 필요하고 되게 중요한 일이지만, 여튼 내가 바라는 전문가는 아직 되지 않았다. 좀 이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박사를 들어왔어요. 어떤 마음으로 들어왔냐면 내가 전문가가 되지 못한 것은 박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들어왔죠. 근데 이때 당시에는 이제 마인드가 제가 좀 바뀌게 되는데 박사 1학기 때는 대학원의 꽃은 발제야. 당연하지. 이러면서 발표하는 거는 나의 숙명. 이건 정말 대학원 공부에서 필요한 거다. 좀 이런 느낌으로 박사는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박사 2학기 때 되니까 이제 논문에서 자주 보는 용어들이 눈에 들어오는데도 아직도 통계는 너무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 통계학을 전공해야 되나? 나는 논문을 제대로 쓰기 위해서 통계학을 전공해야 되는 건가? 이런 고민들도 했던 날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박사 2학기 때도 발제는 내 친구 막 이러면서 이제 발제를 너무 당연시 받아들이면서 지나갔고 이제 박사 3학기 때는 박사학위 논문은 이제 좀 더 거창해야 될 것 같고 더 이렇게 괜찮아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연구를 해야 되지? 라고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에 제가 학위 과정에 있는 선생님들 뵈면 박사 1학기부터 논문 주제를 너무 많이 고민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논문 주제가 나만 지금 논문 주제를 설정하지 못한 것 같고 뭐 이런 불안감이 많으시던데 그렇지 않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까지 통계에 대해서 많이 모르기도 하고 논문 주제에 대해서 많이 이제 헤맨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박사 4학기 정도에 이제 논문 주제가 조금 잡혔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수업 시간에 듣고 통계했던 구조 방정식을 학위 논문을 쓰면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이제 그 용어들이 이제 체화가 된 그 용어와 그 용어의 해석이 좀 체화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통계에 대한 익숙함은 박사 4학기 정도에 된다. 보통. 이것보다 더 빠르고 더 확실하고 더 많이 공부를 하신 분들은 이 스케줄이 조금 더 단축되고 좀 더 품질 높은 이제 논문을 하실 수 있지만 보통 이 정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논문 쓰면서 서론도 수십 번 고치고 통계학 책도 수십 번 보고 논문 많이 참고하고 그리고 이제 박사가 20년 8월에 됐습니다. 근데 박사가 되면 그거는 전문가가 된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제 박사가 되고 나니까 이제 내가 학위 논문을 쓰고 이 쓴 경험을 가지고 이제 내 전문가의 커리어를 쌓아가야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케이크 하나 있거든요. 이 케이크 뭐냐면 제가 이때 저의 석사 지도 교수님의 수업을 들었어요. 제가 이제 저희 석사 지도 교수님의 수업을 들었는데, 그때는 이제 제 박사 지도 교수님이 학교에 안 계실 때였거든요. 근데 지도 교수 수업을 들었는데, 교수님이 갑자기, 케이크를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케이크 좋아하시죠? 이러면서, 케이크는 너무 맛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더 많은 조각을 먹으려고 하잖아요. 더 많은 조각을 먹으려고 하는데 학습도 마찬가지다. 학습도 학습을 하나 더 하는 거를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하나 더 먹는 것처럼 그렇게 좋아하고 기뻐하면서 하는 게 중요하다. 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마인드가 좀 바뀌었던 것 같아요. 학습은 내가 하는 거고 학습은 기쁘게 하는 거구나. 라는 마인드를 그때 제가 석사학위 지도 교수님을 통해서 얻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같은 교수님의 이제 수업에 학습의 자유라는 책을 그 교수님이 이제 우리 수업 시간에
그 교수님의 수업은 굉장히 확장적인 수업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확장적인 수업이었는데 갑자기 교수님이 이번 저희 과목에서는 학습의 자유라는 책을 다 같이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면서 발제는 하나씩 다 이제 책이 이렇게 이론서에 있는 거 하나씩 맡았는데 이거 발표를 누가 하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제가 막내였거든요. 저한테 갑자기 이렇게 다 하라고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학기에 발표를 두 번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거 보니까 그 케인 얘기가 일단 있었죠. 그리고 그 책을 봤는데 이 책에서 학습을 이제, 그러니까 가르치는 사람이 가르쳐 주는 거 말고 내가 적극적으로 학습하는 게 얼마나 자유로운 일인지, 학습의 자유가 누구한테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두 가지의 이게 굉장히 이제 전환학습, 굉장히 큰 전환이 일어나는 사례였는데, 그래서 그때 내가, 이제 논문은 수동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내 논문을 쓰는 거구나. 그리고 학습하는 거는 이제 교수님이 나한테 통계 지수를 알려주는 거를 내가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연구 방법으로 논문을 쓰는데 거기서 필요한 통계 뭔가 그런 거를 내가 익혀야 되는구나. 그건 내가 기쁘게 익혀야 되는구나. 이런 거를 조금 하고 이렇게 깨닫고 나서부터 조금 대학원 공부가 되게 덜 의문스러워지고 더 자유로워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선생님들이랑 같이 공유를 일단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사전 설문조사 결과는 이거는 제가 재작년인가 이제 방학 특강 의뢰받아서 했는데 그때는 실습 특강이었어요. 근데 그때도 지금 문항이 거의 같은데 여기도 빨간색이 아니 요거든요. 그래서 빨간색 많은 거 보이시죠? 그래서 지금 선생님들이 지금 뭔가 갈피를 못 잡고 어려워하는 거는 이제 나만 지금 뒤처지는 게 아니고 늘 같은 상황이다. 매년 매 학기 같은 어려움이 다들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조금 더 마음 편하게 기쁘게 이제 학습하시면 조금 더 대학원 생활이 즐거워지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연구 주제 확장 방법 쪽을 보면 연구 변이 탐색 방법은 첫 번째는 이제 회사 생활에서 문제 의식을 탐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HRD 담당자, 뭐 교육 프로그램 개발, 설계 이쪽 담당자 분들은 업무적인 부분에서 더 알고 싶은 부분으로 연구 주제, 관심 주제를 처음부터 갖고 그거를 계속 논문을 읽어 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과정 설계라든지 아니면 뭐 직무 분석, 교육 효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알고 싶은 부분을 이제 탐색하는 주제를 한번 찾아보면 되고, 내가 지금 HRD 관련 업무가 아니다. HRD 회사긴 하지만 관련 업무가 아니다. 나는 예전에는 담당자였지만 지금은 아니다. 난 담당자지만 내 업무에는 관심 없다. 근데 나는 사람에 관심이 있어서 이 대학원에 들어온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내가 회사 다니면서 이해 안 되는 사람이나 상황, 왜 저런지 궁금한 사람, 그런 사람들의 행동이나 그런 상황들의 환경을 명사화, 이름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그거를 논문으로 찾아봐가지고 그 논문에서 이제 탐구를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회사 다니면서 이해 안 되는 사람이나 상황은 긍정적인 상황도 있고 부정적인 상황도 있어요. 저 사람 진짜 이해 안 돼. 저 사람은 자꾸 뭐를 숨기는 것 같아. 우리 회사는 뭔가 되게 지식을 공유하면서 지내야 되는데 저 사람은 지식을 은폐하는 것 같아. 그러면은 지식 은폐 이렇게 쳐보셔가지고 지식 은폐에 대한 내용이 논문이 어떤 주제로 되어 있나라는 거를 이렇게 찾아보시면서 제 주제를 찾아가도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저 사람은 긍정적인데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일을 좋아하지?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맨날 기쁘게 일을 하고 자꾸 일을 찾아서 하는 거야? 그러면은 그 사람은 직업 몰입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잡프레프팅을 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사람의 행동을 이렇게 명사화할 수 있는 거를 찾아가지고 그 변인을 제가 좀 깊숙이 탐색해 보는 방법이 있어요. 일단 회사 생활에서 그래서 문제 의식을 탐색을 해서 뭐 굿포인트나 배드포인트랑 관련된 이제 변인을 찾고 그리고 두 번째는 해당 내용과 관련된 연구 논문을 탐색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슈의 명사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현상, 이러한 사람을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를 조금 뭐 주변이랑 고민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내가 명사화를 시킬 수 있으면 명사화 해가지고 검색을 해보시면서 연구 논문을 조금 더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대상이나 조직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경우에는 병원 종사자, 뭐 중소기업 아니면은 뭐 공공과학기술인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대상을 그 연구 논문 검색 사이트에 치셔도 그 대상으로 어떤 논문들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또 확인하셔가지고 그거를 참고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참고를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1, 2번을 하신 다음에 3번은 논문을 이제 관련된 논문을 다운받아서 읽고 내가 더 연구할 부분이 있는지 가능성을 조금 탐색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논문에서 재현해서 힌트를 얻으시는 방법이 일단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논문에서 논문을 다 쓴 다음에 이 논문의 결과는 이거다. 그리고 재현은 다음과 같다라고 결론 및 재현 파트에 이제 반 페이지, 한 반 페이지, 한 페이지 정도를 할애를 하게 되거든요. 거기서 이 논문에서는 이런 한계가 있었다. 이 논문에서는 이쪽을 살펴봤지만 이 반대쪽을 살펴보는 게 필요하다. 이 논문에서 A랑 B의 관계가 나오지 않았는데 그 사이에 매개 효과로 이런 거를 어떤 이론에 근거하니까 이 매개 효과로 이런 변인을 고려하면 이 관계가 살아날 수 있다. 뭐 이런 제언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재현에서 힌트를 얻어서 내가 더 연구를 확장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가능성을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모형이 너무 좋고 내가 생각하던 그 현상이었어요. 그러면 같은 연구를 내 상황에서 할 수 있는지, 내 상황이 만약에 내가 병원 조직 담당자거나 아니면 중견기업 담당자, 아니면은 뭐 내가 중견기업이나 병원 조직에서 이 연구를 맥락을 가져와서 할 수 있는지 살펴봐도 되고, 아니면 이 연구가 변혁적인 것인가, 뭐, 직원 몰입에 뭐 메타 연구를 했는데 이게 틀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리더십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면은 변혁적 리더십과 직원 몰입이었지만 그 변혁적 리더십의 리더십 종류를 바꿔서 이 틀 그대로 내가 연구를 해봐야겠다라고 이렇게 한 스푼 더 얹어가지고 연구 주제를 확장하고 정하시고 수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너무 처음이셔가지고 연구 논문에서 그런 사람이나 상황이 어떤 변인면으로 연구되는지 모르는 경우에는 챗 GPT한테 한번 물어보셔도 돼요. 첫 질문은 물어보셔도 돼요. 그래서 보시면 예를 들면 나는 조직에서 나의 리더가 너무 만족스럽지 않아. 그리고 모범적인 리더는 저런 사람이 아닌 것 같아. 근데 모범적인 리더를 어떤 사람으로 말할지는 모르겠어. 뭐 이런 상황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챗 GPT에 가셔가지고 이제 사회과학 학문에서 논의하고 있는 리더십 종류를 알려주세요. 종류별 정의도 알려주세요. 10개 정도 알려주세요. 라고 말하니까 이제 뭐 거래적 리더십이랑 변혁적 리더십하고 쭉 이런저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하는데 여기에 그래서 뭐 거래적 리더십이랑 배워적 리더십 이런 거는 이제 논문에서 많이 쓰이는 걸 알고 있는데 감성 리더십도 뭐 많이 쓰이고 알고 있는데 여기에 근데 저는 코치 리더십이란 거를 제가 막 어디서 이렇게 한 번 들어봤어요. 한 번 들어봤는데 여기 나오지 않잖아요. 왜 코치 리더십 없어요 하면 코치 리더십에 대해서도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데 여기서 이렇게 알 수 있는 포인트는 얘가 말한 게 100% 정답은 아니니까 내가 좀 더 알고 싶으면 질문을 계속 해야 되고 챗 GPT가 계속 완전하지 않다는 거는 이제 선생님들이 계속 염두에 두시면서 조금 챗 GPT를 이렇게 좀 보조도구로 활용해서 연구를 수행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구반응 탐색 방법 두 번째로는 이제 수업 시간에 마주한 변인, 수업 시간에 이제 다른 분이 논문 발표하시거나 아니면 다른 분이 뭐 연구계에서 쓴 거 발표하시거나 아니면은 뭐 교수님이 여기서는 이런 거 중요합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 어떤 변인들을 알게 되시잖아요. 그러면은 수업 시간에 마주한 그 변인의 개념을 정확히 일단 이해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관심이 생기면 그 변인과 관련된 논문을 읽는 거예요. 그 논문 검색 사이트에 변혁적 리더십, 뭐 이렇게 치셔도 되고 아니면은 아까 이제 지식 공유 의도. 근데 지식 공유 의도가 대부분은 이제 동속으로 쓰이는데 독립으로 해가지고 지식 공유 의도가 학습이랑 어떻게 연계되는지 보고 싶다. 그러면 지식 공유 의도 학습 이렇게 같이 치시고 엔터 치시면은 그런 연구 주제 제목을 찾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또 내가 거기서 연구 디자인을 참고해가지고 추가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변인과 관련된 논문을 읽고 그리고 이제 변인을 주제로 어떤 연구들이 어떤 연구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이제 파악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프로티엄 경력 태도가 계속 어떤 변인이랑 계속
세트로 같이 묶어 다니네? 이렇게 하면은 내 연구에서도 선행 연구를 그럼 그거를 다 인용할 수가 있으니까 그거를 좀 가져오기가 좀 더 용이한 거죠. 그래서 그런 포인트를 내가 검색하면서도 알아챌 수 있는 그런 뭔가 이제 학습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선생님들께서 관심변에 많이 말씀을 주셨는데, 어,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 심리적 주인의식, 자기효능감, 자기주도성, 이런 것도 굉장히 연구가 많이 되어 있고, 여기 보면 직업 몰입, 리더십, 조직 성과, 이 여기 조직 성과라고 써주신 분은 이 조직 성과를 조금 더 구체화해가지고 탐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직 성과는 뭐 업무 성과일 수도 있고, 재무적 성과일 수도 있고, 비재무적 성과일 수도 있고,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관심 있으신 분들, 이 관심 있으신 선생님은 조직 성과라고 쳐도 논문들이 나오지만 그러면 조금 수고스러우실 거예요. 왜냐하면 조직 성과라고 제목을 써도 그 안에 들어가면 그 조직 성과를 측정한 게 다 달라요. 재무적 성과를 측정했을 수도 있고 비재무적 성과를 측정했을 수도 있고 조직 성과를 뭐 질적 연구로 인터뷰했을 수도 있고 해서 선생님이 만약에 조직 성과에 가서 갈 생각을 하고 계신 게 있으면은 오히려 구체적으로 검색해서 조금 더 좁혀서 탐색을 하시는 게 훨씬 낫고 조직 성과로 하면 그 논문을 하나하나 열어보셔가지고 조금 더 이 측정 도구가 뭐였는지 파악을 하는 게 조금 더 이렇게 품이 많이 들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공유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혁신 수용, 혁신적 업무 행동, 이것도 되게 IWB 연구가 되게 많이 되고 있어요. 이 연구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프로티안 경력 태도랑 주관적 경력 성공. 아, 이거 아까 선생님이 말씀을 주신 포인트군요. 그래서 저도 저기 학위 논문을 프로티안 경력 태도로 썼고 주관적 경력 성공으로 썼는데 이게 주관적 경력 성공은 저도 그때 경력 성공을 처음에 쓰려고 했어요. 경력 성공을 처음에 쓰려고 했는데 경력 성공을 찾아보니까 이게 사실은 경력 만족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관적 경력 성공은 경력 만족으로 다 측정을 하고 있어서 주관적 경력 성공이라고 하기에는 이 용어가 경력 만족이 더 옳다는 판단이 저는 그때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력 만족으로 그러니까 주관적 경력 성공의 논문을 다 훑었는데 측정 도구가 다 경력 만족 측정 도구를 쓴 거예요. 그래서 그런 판단 때문에 저는 그 당시에는 이제 경력 만족이라는 용어로 썼는데 이 부분도 뭐 경력 성공에 대해서 더 하고 싶으시면은 또 더 살펴보셔가지고 하셔도 되고 그리고 경영 성과랑 조직 문화, 경영 성과도 뭐 재무적인 성과를 말씀하시는 듯한 느낌인데 그런 거는 조금 이제 구조방정식으로 하실 때는 또 이제 설정하시기가 어려운 면이 있으니까 이 경영 성과가 재무적인 성과라면 또 다른 연구 방법을 같이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비재무적인 성과라면 뭐 이 경영 성과는 사실은 경영 성과, 조직 성과 이거는 굉장히 큰 개념인 것 같아요. 여기에 보면 어떻게 보면 이 회사에서 혁신 업무 행동이나 이렇게 맥락 선거 같은 거, 혁신 업무 행동이나 지식 경영, 지식 공유 의도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경영 성과로 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의 주장에서는. 우리 조직에서는 혁신 업무 행동을 하는 게 제일 큰 성과야. 이렇게 보는 조직에서는 그것도 경영 성과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영 성과나 조직 성과라는 논문 제목이 있어서 이걸 나의 선행 연구로 무조건 가져오기에는 그 안의 내용을 잘 살펴봐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고, 자기결정성 동기도 이것도 굉장히 이제 시어리가 많이 발달이 되어 있을 거고, 변혁적 리더십도 연구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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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되고 있는 리더십이라서 이거는 문헌 연구되고 메타 연구되고 저도 메타 연구를 한번 했었고 그리고 박지원 교수님 문헌 연구 한번 했었고 변혁적 리더십은 정말 많이 연구가 된 개념입니다. 그리고 근데 혁신 업무 행동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네요. 그래서 혁신 업무 행동 있고 조직 지원 인식 그리고 포용적 리더십도 연구가 되고 있긴 하고 직무 성과도 있고 네 그리고 피드백 추구 행동이 저희 선생님 주제이신 거죠? 아 네네네. 그래서 이 부분만 제가 좀 연구 논문을 많이 못 살펴본 것 같긴 한데 여튼, 네, 이게 다 선행연구를 많이 찾으실 수 있는 주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선행연구들 이렇게 열심히 학습을 해 보시면 길이 조금 생기지 않을까 싶은 마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부 연구 주제, 여기는 연구 변인을 탐색하는 방법이었고요. 이제 변인을 뭐 하나나 두 개나 세네 개를 골랐어요. 근데 세네 개를 골라서 이제 세부 연구 주제를 탐색을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보면 첫 번째는 일단 내가 구조방정식을 기본으로 설명을 드리면, 구조방정식 모형 같은 경우는 내가 선행연구 여러 개를 통해서 뭐 A랑 B, B랑 C, 뭐 A랑 D의 관계를 다 해서 그림을 그렸더라도 그거는 이제는 그렇게 그렸으면 그거는 이제 이론이나 모델에 기반해서 모델에 기반해서 설명이 돼야 돼요. 논문에 가서는. 그래서 그런 이론이나 모델에 대해서 모델과 같은 논문도 조금 많이 살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만약에 선생님이 직업몰입이라는 주제로 논문을 쓰시려고 해요. 그리고 직업몰입이랑 관련된 연구 변이를 몇 개 찾았어요. 아니면 뭐 그릿이랑 그리고 그릿에 관련된 변이 몇 개를 찾았어요. 이걸로 조금 사용 연구가 많아서 어떻게 보고하고 프로포즈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그 논문 안에 들어가면 그 논문들이 이 개념에서 어떤 이론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다 언급이 돼요. 내가 이론을 처음에부터 모르더라도 이 관련된 주제의 논문을 여러 개를 읽다 보면 그 안에서 공통적으로 말하는 이론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내 모형들이랑 이렇게 방향이랑 모양이 비슷한 연구 주제에서 말하는 이론을 또 많이 참고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론이나 모델에 기반해서 나중에는 설명이 되어야 된다. 이론이나 모델을 보고, 이 이론 좋네? 하고 그 이론을 접목시킬 수 있는 변인을 찾는 방법도 있지만, 변인을 내가 먼저 찾았으면, 어쨌든 내가 먼저 찾고 구성한 이 모형에 대해서는 이제 이론이나 모델로 이제 뒷받침이 돼야 된다. 그리고 이제 이론이나 모델은 내가 선행연구에서 뭐 직업몰입 연구에서 무슨 이론 말하고 있네? 뭐 자원보존 뭐 이렇게 자원보존 이론 말하고 있네? 아니면 사회적 교환 이론 말하고 있네? 이렇게 하더라도 그 논문 하나를 보면 안 되고 그 이론을 연구 논문 주제로 쓴 논문을 보고 이론에 대한 확실한 이해를 조금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논문을 이제 구글 스칼라 같은 데 들어가시면 내가 어떤 이론을 알게 됐어요. 다 그 전에 뭐 직업몰이 논문을 통해서 아시게 되던 아니면 인적자원 개발론 그 책에 있는 뭐 이론을 보고 아시게 되든 그래서 그러면은 그 이론 제목을 논문 그 제목에 치시면 이론 제목이 논문 제목인 논문이 있어요. 이론 이름이 논문 제목인 논문이 있어요. 그 논문을 찾아가지고 그 사람이 그거를 어떤 느낌으로 말한 건지, 여기서 어떤 변형들을 쓸 수 있는지, 여기서 말하는 개인 자원이란 뭔지, 직무 자원이란 뭔지, 이런 거를 내가 이해를 하는 게 필요해요. 이 전에 논문에서 직업 몰입해서 썼어요. 이게 아니라 내가 원문을 소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어떤 이론을 했는데 또 이 논문을 읽다 보면 근데 얘가 처음에 말한 게 아닌 것 같아. 얘도 자꾸 누구를 인용하고 있는데, 그럼 파고 파다 보면 결국 그 이론을 처음에 말한 사람이 누구인가를 또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제 학자랑 그 이론을 같이 검색을 하셔가지고, 이제 그 이론을 스터디 조금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이론을 내 모형이랑 어떻게 접목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그 이론에서는 개인 자원이랑 직무 자원이라고 했는데, 내 변인 중에서 이거를 개인 자원이라고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나? 이거를 직무 자원이라고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나? 이런 거를 조금 생각을 해보시면서 모형을 매칭을 시키고 교수님이랑 상의하시고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교수님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그 논문을 찾아보라를 하는 게 학술 논문만 말씀하시는 거냐? 학위 논문 다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분도 보셔도 되는데 학술 부분이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론 개발한 거는 좀 전통적인 논문이라서 다 학술지 논문이나 이제 단행본 책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학위 논문은 좋은 점이 학위 논문은 어떤 이론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이론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할 때 그 이론을 쓴 학위 논문을 보셔도 돼요. 근데 학위 논문에서는 자원보존 이론, 뭐 개발 막 이런 학위 논문 없기는 하거든요. 질적 연구에서 근거 이론 시어리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질적 연구에서 어떤 사람이 내가 이론을 만들 거야라고 하는 논문
그 연구 방법이고 논문이에요. 그래서 그런 데서는 어떤 현상을 파악하고 나서 여기서 이런 이론을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 이전에 어디에도 없던 이론이에요. 이거는 근거 이론 티어리. 그래서 그런 학위 논문이 있을 수는 있지만 우리가 사회과학에서 뭐 자원보존이나 뭐 이렇게 사회적 교환 뭐 이런 이론 같은 거는 이제 서양 학자가 굉장히 한 3, 40년 전에 처음부터 이렇게 많이 논문이 있고 그 논문을 기반으로 그 다음에 이 논문의 뭐 적용, 이 논문의 실천적 학계, 이 논문에 대한 비판적 논의 이러면서 그 다음에도 계속 논문이 쌓이고 쌓여가지고 그 논문은 이제 학위 논문이 아니라 구글 스칼라에서 충분히 찾으셔서 학습을 할 수 있는 방법이죠. 이해되실까요? 네. 네네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세부 연구 주제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행 연구에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는 연구를 일단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상을 달리 한다든지, 규모를 달리 한다든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리더십과 뭐의 관계에 관한 메타 연구 하면, 리더십과 뭐의 관계에 대한 메타 연구가 있으면, 리더십이랑 이 X를 계속 바꾸셔도 되고, 아니면 X를 그대로 두고, 리더십을 종류별로 바꾸셔가지고 그 연구를 하셔도 되고, 그래서 이게 사회과학 연구가 특히 굉장히 거창한 연구는 일단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 이게 굉장히 많은 연구는 이미 나와 있고, 저는 정말 숟가락을 하나 더 얹는 연구만 할 뿐이다. 좀 이런 느낌으로 하기 너무 접근하시면 조금 더 마음이 편해지실 거예요. 그래서 그럼에도 충분히 의미가 있으니까. 만약에 A, B, C 간의 관계가 뭐 보통 이제 뭐 이렇게 대기업 근로자 대상으로는 이게 효과가 있었는데 중소기업 대상으로는 이게 효과가 없을 수 있잖아요. 변이는 또 관계가 다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이거 제가 굉장한 발견을 한 거예요. 이게 굉장한 발견을 해가지고 이게 왜 이 기업에서 왜 이런 상황에서는 이게 나왔는지에 대해서 막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그건 굉장히 의미 있는 연구다. 그런 상황에서 이 뭐 직원 몰입에 대해서 굉장히 애를 쓰고 있는 실천적 전문가, HR 전문가에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논문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기업의 규모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걸 주장하고 싶은 연구자가 있는데, 그 연구자의 중요한 선행 근거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지금 댓글 주신 것처럼 정말 숟가락 한 개만 더 얹는 연구를 하면 된다. 그것도 정말 정말 어렵고 정말 시일이 많이 걸린다. 그래가지고 새로운 거 많이 발견하려고 하지 마시고 한 가지만 더 얹으셔가지고 일단 학위 논문 하고 그 다음에 하고 싶으신 주제가 있으면은 더 이제 학위 받고서 또 하실 기회가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 연구 주제 탐색 방법을 말씀을 드리면 이게 제 학위 논문 같은 경우는 이제 JDR 모델은 너무 유명해서 다 알고 계시죠. JDR 모델에서 파생돼서 나온 직원 몰입 모델이라는 게 베이커라는 연구자가 2011년에 만들었어요. 이런 모델이거든요. 잠 리소시스랑 퍼스널 리소시스가 워크 인게이지먼트에 영향을 주고 인게이지먼트는 잡 퍼포먼스로 갈 것이다. 거기에 뭐 직무 요구나 잡 크래프팅 같은 것들이 뭐 이런 결과를 한다는 모형이 있어요. 여기 있는데 이 모델을 기반으로 이런 모델을 제안을 한 거예요. 커리어 인게이지먼트 모델이라고 해서 여기 앞에는 여기를 커리어에 한정하지 않았지만 이 연구에서는 이제 이게 문헌 연구를 통해서 네, 문헌 연구를 통해서 이제 여기에 이제 잡 리소스로 커리어 관련된 거, 퍼스널 리소스로 커리어 관련된 거, 이게 인게이지먼트에 가고 그거는 이제 커리어 커미먼트 뭐 이런 거 같이 이런 성과에 영향을 준다는 한 발짝 더 나아간 모델을 제시를 한 거예요. 여러 사례 연구를 기반으로.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러면은 이거는 모델인데 저의 논리는 그거였어요. 이 모델은 실증적으로 검증된 게 아니라 그동안의 선행 연구를 다 모아다가 그거를 정리한 연구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 정리한 거를 실증적으로 한번 검증을 하면 의미가 있겠다. 이 모델을 실증적으로 검증한 사람은 없으니까 좀 이런 논리였던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잡리소스의 커리어 관련된 거 들어가고 퍼스널 리소스의 커리어 관련된 거 들어가고 이쪽에도 커리어 관련된 성과 같은 거 들어가야겠다라고 해서 경력과 관련된 변인 그리고 서로 말이 될 수 있는 변인 서로 선행 연구가 될 수 있는 변인을 찾자고 했던 게 시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퍼스널 리소스가 여기 개인 자원으로 가고 여기 이렇게 직무 자원으로 가서
그래서 개인 자원으로 할 수 있는 경력과 관련된 변이를 제가 다 찾았어요. 그래서 뭐가 있지, 어떤 것들이 있지, 그리고 직무 자원으로 할 수 있는 경력 관련된 게 뭐가 있지, 다 찾았어요. 그리고 경력과 관련된 성과가 뭐가 있지? 근데 이 HRD 논문이 개인에게만 성과가 있으면 안 되니까 조직 차원에서는 또 개인에게 할 수 있는 성과가 뭐가 있지? 라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를 다 찾았어요. 그래서 다 찾아가지고 이 중에서 이제 하나씩을 골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중에 하나씩 골랐는데, 그러면 이 변인들 중에서 가장 의미가 있을 변인, 이 변인과 변인 사이의 선행 연구가 모두 존재하는 변인, 이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거를 이제 탐색하는 게 연구 주제를 탐색하는 과정인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막 시행하면서 결국은 이런 모형이 이제 완성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 자원으로는 개인의 주도적인 경영 태도인 프로티언 경영 태도, 직무 자원은 조직에서 경력 관리를 해준다고 사람들이 인식하는 거, 이거 하고, 그리고 직업 몰입은 이제 저희 지도 교수님이 제일 잘 아시는 부분이고, 이 모델에서 직업 몰입이 가운데 있었으니까, 직업 몰입하고, 그 다음에 성과는 이 모델에서는 성과를 이렇게 하나라고 하긴 했지만, 나는 그 성과를 두 개로 쪼개서 이 큰 성과지만, 안에 개인 차원과 조직 차원의 성과를 보겠다라고 해서 이 모형을 설정을 한 거였어요. 근데 이 모형을 설정했다는 의미는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이 모든 변인 간의 그 관계가 선행형으로 존재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거는 제 학위 논문의 일부인데 프로티안 경력 태도와 경력 만족 간의 여기 보시면 프로티안 경력 태도랑 경력 만족 간의 관계거든요. 이게 선행형과 한 개 있으면 조금 위험해요. 한 개 있으면 우연은 아니지만, 한 개 있으면 위험하고, 최대한 그 관계가 많으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둘의 관계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렇게 연구를 다 정리를 했습니다. 근데 이런 게 이 화살표별로 다 나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변인을 다 찾아가면서 이제 결국 확정된 게 이 변인이었고, 이렇게 학위 논문을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연구 방법 결정. 이거 하면 첫 번째, 세상에 정말 많은 연구 방법이 존재한다. 연구 가설을 내가 궁금한 가설이 있잖아요. 가설이나 문제. 그거를 검증할 수 있는 연구 방법을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연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따라서 연구 방법은 선택할 수 있는 게 다르고, 꼭 구조방정식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의 문제, 나의 퀘스천, 아니면 내가 가설,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인 게 연구 방법이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복잡한 연구 방법이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이제 사회과학에서 구조방식 연구가 정말 정말 많잖아요. 정말 많아서 이제 근데 내가 그 변인으로 연구를 해야겠어. 근데 그 변이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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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가 지금 다 됐어요. 모든 매개 효과 다 훑었어요. 모든 그 매개 효과 다 훑고 연구 대상도 대기업, 중소기업, 그리고 병원, 공공기관 다 했어. 정말 할 게 없는데 나는 이변은 아니면 안 되겠어. 이러면 조금 더 심화된 연구 방법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조절된 매개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거는 교수님들께서도 말씀하시겠지만, 이게 화려한 연구 방법을 썼다고 해서 내 논문이 더 좋은 논문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일단 내가 소화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연구 방법이 정말 필요한 연구 방법이었느냐? 이거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의 연구에 필요한 연구 방법은 무엇인가를 아는 눈이 조금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거는 이제 많은 논문을 읽은 경험치에서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만들어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섯 번째, 이게 좀 생각해볼 포인트인데, 지도 교수님은 어떤 연구 방법을 그동안 지도해 오셨는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지도 교수님이 구조방정식으로 쓰래요. 나는 근데 구조방정식 정말 싫은데, 이러면 안 쓰셔도 되기는 되는데, 쓰는 것도 괜찮다. 왜냐하면 이게 교수님의 지도를 받을 수 있는 영역이거든요. 이게 학위 논문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개인에게 있어요. 그리고 학위 논문은 내가 정말 이보다 더 완벽할 수 없다고 제가 정말 저의 최선을 다해도 이거는 나중에 제가
더 공부를 하면 할수록 내 연구에서 어떤 거는 분명히 잘못됐거든요. 제가 놓친 거 분명히 있고, 제가 확장할 수 없던 부분이 그 당시에 분명히 있어요. 그 당시에 내가 학위 논문 쓸 때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게 그러니까 학위 논문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개인에게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정확도를 조금 더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 지도 교수님이 구조방정식을 그동안 100번 지도했대요. 그러면은 그건 정말 땡큐입니다. 내가 내 연구 방법으로 이거를 논문 전체 다 끌고 나가고 디펜스에서 이거는 나의 출판물이 되는 건데 내 지도 교수님이 여기서 내가 틀린 거를 이렇게 알려줄 수 있는 그 파워는 정말 무시를 못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내 논문을 나의 출판물인데 그거의 정확도를 조금 더 높이는데 교수님의 그런 경험은 정말 도움이 된다는 포인트에서 교수님이 구조방정식을 만약에 많이 평가하신 분이라면 구조방정식을 써라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 교수님한테 갔기 때문에 구조방정식 아닌 건 절대 안 된다 이런 건 아니에요. 내가 어떤 연구 문제를 가지고 있고 어떤 연구 과제를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나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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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이 연구 방법 아니면 안 되겠어. 그러면은 그 연구 방법으로 한다고 보고 하시고, 교수님을 설득하세요. 교수님을 설득하셔가지고 그 연구 방법을 하시면 되는데, 포인트는 이거예요. 교수님께 터치를 받을 수 있어서 내 논문이 내가 모르던 부분을 조금 더 이렇게 챙기고 갈 수 있다. 그거에 조금 장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연구 방법별 차이 이거 제가 만들었는데 일단 첫 번째 통합적 문헌 분석 연구는 통합적 문헌분석 연구, 막 토라코 연구자 해가지고 지금 문헌분석 훑으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아마 그 통계 아직 많이 이제 스터디 안 하신 분들은 문헌분석부터 이제 시작을 하실 텐데, 이거는 그동안에 이제 20장짜리 학술지 게재된 거 있죠. 그 논문들을 다 훑어가지고 그 안에서 공통적으로 변혁적 리더십의 선행은 뭐고, 변혁적 리더십의 결과는 뭐다. 라고 정리하는 거. 그게 통합적 문헌분석 연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어떻게 보면 질적인 연구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죠. 통계적으로 내가 뭐 유의성을 분석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도구는 나다. 제가 한 100개, 200개 다운을 받고, 그거를 분류하고, 뭐 안에서 개념화하고, 이렇게 컨셉 잡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질적 분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통합적 문헌 분석 연구는 결과물이 여기 오른쪽과 같이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김 교수님과 인게이지먼트랑 워크 커밋먼트의 관계에 대해서 문헌 연구를 했던 건데, 그래서 인게이지먼트랑 커밋먼트의 문헌을 수집하는 방법부터 그냥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하면 되는 건데, 이거는 해외의 피어 리뷰드 문헌을 가지고 이제 했던 것 같아요. 인게이지먼트랑 커밋먼트 키워드 써가지고 나오는 논문들 10년인가? 10년치인가 다 다운받아가지고 분석을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어떤 뭐 주제에 따라 조금 달라요. 주제에 따라서 어떤 거는 나는 문헌 연구 하고 싶은데, 이거는 학술 연구에서 그렇게 많이는 안 됐어. 그러면 학위 논문까지 내 분석 대상에 포함해가지고 학위 논문까지 검색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학위 논문까지 포함해서 이제 분석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연구가 너무 많이 됐어요. 그러면은 5년치 국내외 문헌, 아니 5년치 국내. 연구가 5년으로 해도, 5년 하면 너무 적게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10년, 아니면 20년,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어떤 맥락에 따라가지고, 그런 이제 기간이랑 범위를 정해서 연구를 수행하는 거. 그게 통합적 문헌 분석 연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메타 연구는, 여기서 좀 진화된 연구인데, 선행 연구들을 모아서 그거를 조금 통계적으로 분석하는 게 메타 연구. 그래서 메타 연구는 보면 지금 여기 오른쪽에 제가 변혁적 리더십 강원석 선생님이랑 논문을 썼던 건데 변혁적 리더십이랑 결과 변인의 문헌을 다 모아가지고 변혁적 리더십이 어떤 결과 변인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지 이 논문 각각에서 나온 수치들을 여기서 조금 표준화해가지고 비교한 거죠. 표준화해서 비교를 해서 그동안에 나온 문헌에서는 변혁적 리더십이
조직 신뢰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느낌으로 이 결과를 도출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상대적인 뭐 크기 같은 거, 여기에는 인풋에 어떤 변인이 있고 아웃풋에 어떤 변인이 있다고 이 변형적 리더십의 이 메타 연구에서는 이 크기 상대적으로 어떤 연구가 조금 더 효과가 크게 나타났다. 이런 걸 얘기할 수 있는 게 메타 연구. 그 다음에 구조방정식은 이제 선생님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동시에 존재하는 변인들의 영향 관계를 이제 분석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질적 연구는 인터뷰를 분석하는 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아프리카 어떤 부족에 가가지고 부족에 가서 그 부족이 생활하는 걸 3년 동안 나도 그 사람들이랑 똑같은 거 먹고 뭐 똑같이 생활하면서 관찰하는 거 그러면서 그 사람들의 뭐 생활 같은 거 얘기하는 거 뭐 그런 게 참여 관찰 뭐 이런 걸 볼 수 있고 생애사 연구 대상이 인터뷰인데 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어떤 장인의 뭐 30년 인생사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하는 연구 뭐 이런 질적 연구가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는 티어리를 하나 만들겠어. 이거는 이 세상에 없는 이론을 이 현상, 내가 발견한 이 현상, 우리 회사에서 있는 이 현상은 어떤 이론도 설명할 수 없어. 이 근거 이론 연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사례 연구 아니면 내러티브 이야기로 하는 거, 현상학적 연구, 뭐 문화기술지랑 참여 관찰, 이건 아까 그 관찰 그런 뭐 부족 관찰 느낌인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는 게 질적 연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 저도 메타 연구하고 문헌 연구, 뭐 SEM, 조구타당화 사례 연구,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많이 했는데, 저는 다양한 연구 방법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되고 싶어가지고, 다양한 연구 방법을 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여기 말씀 누가 주셨는데, 메타 연구. 그래서 석사는 메타까지는 뭐 안 해도 된다고 하셔가지고, 메타 연구도 되게 큰 일이죠. 그래서 교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면은 내가 엄청 하고 싶지 않으면 뭐 굳이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뭐 시간이 많이 걸려서 어떤 거가 있는 건지 좀 궁금한데요. 네. 시간도 정말 많이 걸려요. 메타 연구는 뭐냐면 문헌 분석이랑 같거든요. 문헌 분석이랑 같은데 문헌 분석이랑 같아서 품이 정말 많이 드는데 거기다가 또 메타 연구 분석 방법론까지 공부하셔가지고 문헌 분석에서 뭐 효과 크기를 이렇게 추출해가지고 그거를 서로 막 비교하고 어떤 소프트웨어에서 또 계산도 추출해내고 이러거든요. 근데 메타 연구 한번 잠시만요. 제가 논문을 한번 거기 절차를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이거는 변혁적 리더십과 그 리더십의 성과에 관해서 메타 연구를 한 거거든요. 네, 보시면 일단 변혁적 리더십이랑 이제 그걸 쓴 거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에서 를 검색해서 먼저 논문이 1151개가 나왔어요. 근데 이게 데이터베이스에서 이렇게 중복되는 논문들이 검색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중복되는 논문 475개를 일일이 제거를 합니다. 제가 똑같이 다운받아진 거를 엑셀에서 뭐 리스트를 제거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논문을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요. 676개에서 이제 실증 연구 효과 크기를 도출하려면 뭐 이렇게 그 뭐죠? 상관관계 개수가 나오는 걸로 제가 효과 크기를 봤는데 그러면은 실증 연구에서 상관관계가 보고된 논문만 분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상관관계 없는 논문 45개 제외했고 그리고 여기서 세팅이 근로자의 이거 보고자 했으니까 연구 대상이 근로자 아닌 거 81개 제외했고 그리고 보기로 했는데 국외 연구 대상으로 된 거 34개 제외하고 그리고 원문 수당을 제가 어떤 걷어낼 수 없는 거 7개 제외하고 기타 연구 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논문 11개 제외하고 그렇게 해서 498개가 됐어요. 498개에서 이제 변혁적 리더십이 매개나 조절 변인으로 된 것도 다 제외하고 피어슨 상한계수로 효과 크기를 봤는데 이 상한계수가 제시되지 않은 논문 113개 제외하고 상한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거는 또 뭔가 쓰기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분만 이제 좀 효과 크게 이렇게 발라낼 때 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그거 제외하고 그래서 이렇게 검토하는 게 선정 기준 검토하는 것까지도 굉장히 큰 논문 한 개 한 개 다 열어가지고 다 훑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결국 108개, 1151개에서 최종적으로 108개, 그 상관관계가 뭐 한 것도 다 이렇게 제외했어요. 그리고 상관계 수도 세변인간의 수가 제시가 되는 논문이 있고, 안에 상관계 수가 제시되는 논문도 있고, 정말 많아요. 그거를 이제 다 써야 돼요. 그거를 엑셀에 다 쓴 다음에, 그거 중에서도 또 같은 상황관계 수가 쓴 논문이 3개 정도 이상은 돼야지 이제 그 관계를 분석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절차가 지금 들어보시니까 혹시 어떠세요? 그러지 매력적이신가요? 느낌 이해되셨나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메타 연구가 진행된 거라서 메타 연구가 되게 매력적이에요. 통합적 연구 분석은 이제 논문 심사를 어디에 내보면 제일 그 연구자가 그 논문의 심사를 받았다. 그러면은 객관적이지 않다. 검증할 수 없다는 피드백을 정말 많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석을 넘어서 메타 분석을 하면은 그 포인트를 좀 피해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메타 연구가 굉장히 파워풀하고 멋진 연구인데 멋진 연구다. 이런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네네네 네 그렇지만 그래도 이 변이에 대해서 치면 메타 연구 뭐 하셔도 되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해를 일단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구 잠시만요. 교수님, 네, 그 문헌 연구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문헌 연구를 이제 하는 게 그 앞에 선행 연구들이 일관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것들 문헌 연구를 한다 이렇게 들었거든요. 네. 그러면 결과가 일관적이지 않은 게 왜 일관적이지 않았다. 그래서 뭐 이러이러한 게 맞다. 뭐 이렇게 나오는 결과가 아니고 그냥 뭐 선행은 뭐였고 결과는 뭐였고 매개는 뭐였고 뭐 조절은 뭐였다. 이렇게 밝히는 게 그 문헌 연구의 끝인가요? 아니요. 무단 연구는 굉장히 다양한 결과로 나타날 수 있어요. 아까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잠시만요. 여기 위에 보이세요? 이 문헌 연구 같은 경우는 처음에 시작이 뭐였냐면 그러니까 직원 몰입이 조직 몰입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가 굉장히 많았고, 조직 몰입이 직원 몰입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뭐가 사실인지를 보자라고 해서 시작된 문헌 연구였거든요. 근데 결론은 이게 8개, 7개였나? 뭐 9개, 10개. 하여튼 플러스 마이너스 몇 개 차이가 안 나게 양쪽 연구가 다 진행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론이 이렇게 다 진행이 됐다. 그래서 워크 인게이지먼트 먼저인 거는 이런 그림이 나오고, 커미먼트 먼저인 건 이런 그림이 나오고. 그러니까 그거는 어떤 연구의 시작이 뭐였는지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고, 펼쳐보니까 또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가 상이한 거에 대해서 따져보기 위해서 논문을 다 훑어봐도 되고, 아니면 이 연구는 굉장히 산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그거를 종합한 연구가 없다. 그래서 종합해볼 필요가 있다. 라고 해서 연구가 진행될 수도 있고. 그래서 문헌 분석에 대해서 뭐 기초적으로 그런 설명을 할 수는 있지만, 문헌 연구는 이제 몇 개 한번 살펴보시면 아시겠는데, 결과가 굉장히 좀 다양한 그림으로 제시가 되거든요. 네, 답변이 조금 되셨을까요? 근데 채팅방에 제가 봤던 것이나 들었던 거는 그 변인의 앞에 선행 연구가 되게 많이 이렇게 되어 있고 그거에 결과 변이 되게 많이 쓰여 있고 그다음 매개도 뭐 몇 개 써 이렇게만 해서 결과 그 통합적 모형인가? 그렇게 써서 끝낸 걸 몇 번 봤거든요. 그, 그 네네네. 그렇게도 하는 건 그게 맞나요? 아니, 근데 맞고 틀리고라기보다는 그냥 그렇게, 이런 연구가 선행 연구 뭐고, 결과번이 뭐고, 어떤 연구 방법이 몇 번 써였고, 어떤 학술지에서 몇 번 나왔다. 뭐, 이렇게 하고, 어떤 연구는 그거 보면, 이 연구는 어떤 연구자가 몇 번 논문을 게재했다. 막 이런 거를 보고하기도 해요. 그래서 연구자가 그냥 이 연구 결과를 어떻게 기술할까에 조금 이슈인 것 같아요. 근데 보다 보면 그 논문이 나에게 필요한지 안 한지는 이제 좀 다른 문제인 거죠. 저도 어떤 변인에 대해서는 이제 통합적인 문헌분석 연구를 이렇게 보다가 이게 학술지 몇 번 했는지만 얘기하고 끝난다고? 좀 이렇게 의아한 논문들도 있어요. 근데 그냥 그런 논문들도
있는 거를 받아들이고 그런 연구밖에 없으면 그것도 하나의 연구의 필요성이 되는 거예요. 이 변인에 대해서는 최근에 문헌 연구가 시작이 됐는데 자세한 내용이 없다. 그러니까 여기에 좀 더 기술이 돼야 되지만 이런 내용이 없고 이런 분석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분석이 수행되어 있지 않아서 나는 범위를 좀 더 넓혀서 아니면 뭐 그 범위랑 똑같이 하더라도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을 조금 더 하겠다. 아니면 어떤 연구에서 어떤 이론들을 쓰이고 있는지를 좀 더 정리하는 게 이 개념에서는 좀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연구를 시작을 할 수가 또 있는 포인트인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정말 빨리 가가지고 제가 8시 30분에 파트 1 끝내고 50분까지 쉬고 이제 앞 30분까지 통계 분석하려고 했는데 쉬는 시간 없어도 혹시 괜찮을까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차트를 이제 오늘 강의를 위해서 만들었어요. 선생님들이 이제 어려워하시면 이런 방법이라도 따라라. 이게 정답은 아니지만 참고는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연구 방법 어려우신 분들한테. 먼저 첫 번째, 연구가 아이고, 첫 번째 일단 관심 있으신 변인 있잖아요. 아까 무슨 회사에서 어떤 문제를 찾는다거나 아니면은 뭐 내가 책에서 발견했다거나 그런 변인이 있는데 그 변인에 대해서 이제 그 변인이 연구가 많이 된 개념인가 물어보시는 거예요. 셀프로. 아니면 주변에서 많이 연구를 하고 있는가?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문헌 연구가 존재하는지 연구가 많이 된 개념은 문헌 연구가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문헌 연구가 존재하는 거는 이게 정말 어느 정도 연구가 되는 개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리고 내 주변에서는 관심이 많은데 문헌 연구가 없어. 그럼 문헌 연구 하시면 돼요. 이 다이아몬드가 연구 방법 딱 결정해 드립니다. 그래서 문헌 연구가 없어. 그러면 문헌 연구를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문헌 연구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문헌 연구가 최근 5년 이내에 수행된 국내 문헌 연구인가? 근데 그게 한 10년 전에 나온 문헌 연구일 수 있잖아요. 근데 그 개념이 계속 연구가 되고 있으면 또 이제 그 전에 문헌 연구 결과랑은 또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까운 시일 내에 수행된 연구가 있는가? 없어. 그러면은 최근 5년간, 최근 10년간 연구를 바탕으로 해서 문헌 연구 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최근 5년에 수행된 것도 있어요. 그러면 메타 연구는 그 개념으로 수행이 되었는가? 메타 연구 수행이 안 돼 있으면 우리 노창규 선생님 메타 연구 이제 그거 시행하시면 되고요. 근데 만약에 메타 연구도 있어요. 메타 연구도 있을 정도로 이게 너무 메타 연구도 있을 정도 이게 너무 연구 많이 됐어요. 뭐 있어요? 직업 몰입 아니면 변혁적 리더십. 리더십 메타 연구 정말 많이 돼 있잖아요. 그동안 뭐 거래적 리더십이나 이런 리더십도 정말 많고 혁신 업무 행동도 문헌 연구, 메타 연구 이런 거 정말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근데 그 변인을 근데 나는 처음이라서 이제 그 변인에 대해서 자세히 몰라. 그러면 문헌 연구랑 메타 연구를 이제 열심히 스터디를 하셔가지고 인사이트를 찾으시면 돼요. 문헌 연구에서 이제 어떤 변인들을 쓰고 있다. 어떤 변인이 문헌 연구에서 만약에 예를 들면 변혁적 리더십이 정말 예를 들어서 변혁적 리더십이 혁신 업무 행동을 한 10번 됐어요. 그러니까 뭐 문헌 연구나 메타 연구에서 그리고 효과가 있다고 나왔어요. 하면은 제가 조금 안전하게 그러면은 리더십이랑 그거는 설정하고 가면 되겠네라고 생각을 또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인사이트를 찾으셔가지고 이렇게 질적 연구로 가시거나 구조 방정식으로 가시거나 뭐 측정 도구 개발로 가시거나 다양한 연구 방법으로 가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연구가 많이 된 개념이 아니에요. 연구가 많이 된 개념이 아니면 연구 많이 된 개념은 아니지만 연구의 가치가 있는가? 이거 내가 정말 연구해야 돼. 이거는 내가 진짜 태어나면서부터 이 연구 주제 하려고 태어났어. 뭐 이런 느낌 있으실 수 있잖아요. 학문적이나 실무, 그리고 내가 실무에서 지내고 있는데, 우리 조직에 보니까 이거는 정말 모든 조직의 이슈야. 이거 내가 밝혀내야 돼. 뭐 이렇게 연구가 많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피드백 추구 행동이 정말 정말 중요해. 그러면은 연구의 가치가 있는가를 한번 조금 곰곰이 살펴보시고, 이제 학문적, 실무적으로 어떤 가치가 있는지, 그리고 이거 빨간색은 지도 교수님, 이제 화내시는 지도 교수님 느낌인데, 지도 교수님이랑도 그 주제를 계속 이렇게 논의를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연구의 가치가 있어요. 그러면은 밑으로 갈 수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내가 연구자로서 이 연구를 오롯이 온전히 이끌어 나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한번 해보시고,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그 주제로 이제 밑에 주제 이제 하시면 돼요. 근데
내가 야심차지만 연구를 이끌어가기에는 아직 조금 어려움이 있어. 그러면 이제 다시 가셔가지고 다른 주제를 일단은 쉬운 주제로 이렇게 먼저 동료들과 같이 연구할 수 있는 주제로 가셔서 이제 다른 주제를 탐색하셔가지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다른 주제를 해가지고 그 주제에 대해서 연구가 많이 된 개념인가? 라고 해서 또 이렇게 따져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연구가 많이 된 개념인가 해서 바로 뭐 이쪽으로 가실 수도 있어요. 무조건 문헌 연구 먼저 거쳐가야 되는 건 아니고 여기서도 바로 이렇게 가실 수 있는데 그래서 여튼 뭐 이런 식으로 연구 방법을 결정해 보실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 슬라이드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연구주제 확장 방법, 이게 사실은 파트 1의 가장 큰 주제였는데, 그래서 저는 워크 그릿이라는 주제를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워크 그릿이라는 것은 그릿이 이제 장기적인 목표에 대한 개인의 끈기 같은 건데, 이게 제가 처음에 보니까, 학생, 미성년자, 운동선수들한테 연구가 많이 돼 있는 거예요. 제가 정말 많이 샅샅이 살펴봤는데, 근로자들한테, 어른들한테 그릿을 별로 요구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저는 회사 일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선 그릿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제가 그래서 학위 논문으로 워크그릿 설문도구 측정, 개발, 원크그릿 설문도구 개발을 학위 논문 주제로 하려고 했는데, 교수님이 거절하셔가지고, 그래서 학위 논문 주제는 다른 거를 쓰고, 그 다음에 제가 박사학위를 받고, 이제 그 연구 주제를 계속 이제는 조금 더 체계적이어지고, 뭐, 펀드를 받기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게 이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바로 연구자로서 이 연구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가. 지금 생각해보면 저도 박사학위로 그거를 하기에는 굉장히 거칠고 힘들었을 것이다. 그리고 박사학위가 안 나왔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박사학위를 한번 이렇게 박사를 받으려고 그 프로세스를 한번 걷고 나고 예, 거치고 그리고 스터디를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어떤 연구를 필요한지 연구 방법은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연구를 하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그릿, 원래 측정 도구가 있고 업무 그릿, 제가 업무에 스페시픽하게 측정 도구를 개발한 게 있는데 이 그릿의 선행 연구 드렸는데 저는 업무 그릿의 선행 연구를 지금 여기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연구를 하고 있고 보시면 이거는 업무 그립과 관련된 연구 주제거든요. 여기 앞에를 지금 제가 채워 나가고 있는데 그 다음에도 아이디어가 너무 많아요. 업무 그릿은 없는 개념인데 제가 만들었고 그거를 효과를 증명해 나가는 길이고 궁금증이 너무 많아요. 저는 이 주제를 정말 정말 사랑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막 뭐 여기는 대표적으로 9개 정도 썼지만 주제는 정말 밤새도록 얘기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정말 매력적인 개념이라서 같이 연구를 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게 참고가 된 거는 여기서 이 제목을 연구주제 확장이라고 진 이유는 여기 그릿이 그동안 어떤 연구들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업무 그릿 측정 도구로 한 번 더 이제 증명을 해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참고를 해서 앞으로 나아가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파트 1의 결론은, 지금 30분 남았는데, 파트 1의 결론은, 나는 나의 관심 주제를 찾았는가? 나의 주제에 대해서, 이 말씀 주신 여기 주제에 대해서, 나는 어떤 거를 알고 있는가? 내 주제는 어떤 종류의, 어떤 연구 방법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가? 그리고 내 관심 주제나 내 관심 모형에 핏되는 모델이랑 이론을 나는 찾았는가? 이거에 대한 그 답을 찾으시면 연구 주제를 찾는데 조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파트 1의 결론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구 논문 읽기 소요 시간, 이거는 이제 어떤 분이 그 논문 오래 걸린다고 말씀 주셔가지고 했는데, 논문 한 개당, 목적에 따라서 소요되는 시간이 달라요. 논문을 통째로 계속 2시간씩 읽는 거는 여기에도 들어왔다가 여기로 이렇게 나가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조금 효율적이지 않고 효과적이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또 논문이란 무엇인가 알고 싶은 경우에는 이제 진짜 2시간 정도 걸리는 거죠. 서론에는 무슨 내용을 했고, 개념은 뭐고, 연구 방법 뭐고, 대상 뭐고, 결과 이렇게 정리를 하니까 정말 꼼꼼히 2시간이 걸리고요. 내 연구 방법을 정하고 싶은 경우에는 내 관심 변인이 포함된 연구, 유사 주제 연구를 찾아서 거기에서 연구 방법 뭐 썼는지 연구 결과 부분만 그냥 훑으면서 뭐 정리를 해 나가시면 됩니다. 이거는 그냥 뭐 서론 같은 것도 읽으시지 않으셔도 되고, 이 내 변인이랑 어떤 유사점이 있는데 연구 방법이랑 연구 결과에 뭐 신뢰도 분석했고, 사람 데이터 분석했고, 뭐 경로 분석했고, 뭐 했다. 뭐 이런 정도만 적어가지고 그거를 쭉 제가 뭐 엑셀에 리스트화 해가지고 이제 가지고 계시고 연구 방법 정하는데 참고하시면 되는 거니까 이거는 하나당 10분 정도 걸리고요. 하신 경우는 이제 조금 오래 걸리죠. 특히 지도 교수님이 제 서론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지도 교수님이나 선배들 이 연구실의 연구의 서론을 읽으면서 문단별로 어떻게 흘러나가고 있었는지 문단별로 주제를 이렇게 찾아서 정리하는 게 되게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어떤 흐름으로 가야 되는지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의 연구 변인 간의 관계에 대한 실증 연구 근거를 찾고 싶은 경우는 이게 정말 5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통계적으로 효과가 있는지 그냥 그 그림 한번 보시고 그림 통계 이 사람은 효과가 있다고 했지만 통계가 정말 정확한지 보고 결과 보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변인의 조작적 정의랑 측정 도구 뭐 괜찮았는지 적당했는지 연구 결과 보시면 돼서 이거는 정말 아까 제가 그 보여드렸던 제 선행연구관의 그 9개 선행연구 있잖아요. 그건 진짜 열고선 통계표 보고선 정확한지 보고 그러면은 이 논문은 내 저기 근거로 쓸 수 있겠다라고 해서 바로 훑으실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연구 방법 학습하고 싶으신 경우에는 이제 1시간 정도 한 개당 걸릴 것 같은데 연구 방법이랑 결과랑 해석을 꼼꼼히 읽으면서 정리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학위 논문이랑 뭐 이론서 같은 것도 병행을 하셔가지고 이제 그 연구 방법에 대해서 익숙해지시려고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도 교수님 선정과 논문 작성에 있어서는 교수님별 지도 스타일이 달라요. 그래서 선배들한테 전공 교수님들의 지도 스타일이 어떤지를 사전에 좀 들으셔야 되고 수업 시에도 교수님과의 케미가 어떤지 좀 느껴보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교수님이 정말 훌륭한 지도를 해주셔도 나의 스타일과 또 고려해서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교수님이 프로포즈 때 만나 하는 교수님 계시잖아요. 프로포즈 때가 네가 알아서 써 하는 교수님도 계시고 다 쓰고 보여줘. 처음에 우리 만나고 가자 하는 교수님도 계시고 로마자는 이 챕터나라는 거죠. 서론 다 쓰고 가져와. 이론적 배경 다 쓰고 가져와. 연구 방법 다 쓰고 가져와. 이렇게 그 단계마다 봐주시는 교수님들이 계세요. 그게 나의 스타일과 어떤지 좀 고민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 스타일이 그러니까 제발 저한테 집착해 주세요. 저 구속해 주세요. 좀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논문 아무것도 모르니까 계속해서 체크해 주세요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는 이제 수업 시간에 교수님한테 다 배웠습니다. 스스로 알아서 쓸 시간이 필요해요. 묻지 마세요. 좀 이러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이렇게 사람의 성격상. 그래서 그거랑 교수님의 스타일이 핏돼서 내가 2년 동안, 내가 4년 동안 이제 교수님과 잘 지낼 수 있는지 그런 거 조금 이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혼자 결정하면 안 되는 부분들이 중간중간 있어요. 교수님이 프로포즈 때 만나 하는 교수님이더라도 중간중간에 이렇게 진도 보거나 뭔가 이게 상사한테 결제받듯이 결제를 받아야 되는 그런 단계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수님이 바쁘시더라도 계속 메일로 뭐 보고하고 뭐 하고 교수님 이렇게 대학원 수업 들어갔다가 만나면은 복도에서 얼른 교수님 저 이거 모양 써도 될까요? 이런 식으로라도 계속 교수님한테 뭔가 내가 보고해야 될 부분은 이제 보고하는 게 필요하고 교수님이 먼저 시간을 내주시는 거는 정말 감사하고 정말 나이스한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 부분 같이 고민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